안녕하십니까. 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더 배우면서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하나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2차 과목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하는 이대운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전략 수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차에 아무리 합격을 여러 번 하더라도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2차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같은 날 치지만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1차에 합격하더라도 2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성적은 아무리 100점을 맞더라도 무효 처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시험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과목이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공인중개사 법령만 출제 범위로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법령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개실무도 과목 명칭은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 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관련된 법으로 출제되는 법들은 이런 거죠.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줄여서 실명법,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이죠. 상임법. 그리고 알겠어요. 우리 민법에서도 공부하는 내용들이 때때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과거 예를 들면 민법에서 시험 출제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또 어떨 때는 부동산 공법 시간에 출제되는 주제들도 실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아니면 또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라든가 농지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법에서 출제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실무의 출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또 부동산 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또 매회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중개실무 영역이 대체로 한 10문제 내외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전부 다 법의 문제들을 다 묻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6, 7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6, 7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한 서너 문제는 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한 실무 문제가 내기 때문에, 이 아무리 중개실무 과목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가 39문제, 뭐 거의 40문제 전부 다가 이 법령과 관련된 문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이 상당히 수험생들이 제일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및 관련 세법. 그래서 공부는 따로따로 하지만 하나의 과목으로서 60%, 40% 이렇게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이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락이 생겨서는 곤란합니다.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과목이 있으면은 다른 과목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2차 과목에서는 이 제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이 효자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60점을 목표로 해서 최소 50점 이상은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시법 및 세법은 70점을 목표로 해서 최소한 60점을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는 어떻게 하시냐면 목표를 80점을 목표로 해서 몇 점을 맞춰준다? 70점을 맞춰주게 되면 딱 평균 60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 10점 모지라는 걸 법령에서 10% 버티점, 평균 딱 6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60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시험 치는 당일날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두 문제 모자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거의 9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득점을 할 필요가 있는 과목일 때는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나올 것만 골라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6, 70점은 나올 수가 있겠죠. 자주 출제되는 주제 위주로만 학습을 하면 6, 70점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고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일 때는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각 과목들이 시험 출제되는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느 과목이나 어느 한 주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험 출제 범위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출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과목도 당연히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0문제 200개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들을 보면 중개사 시험에 이런 것까지 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취지는 원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검증하는 시험이지만은 실제로 출제되는 현상을 분석해 보면은 중개 실무에 필요 없는 지식들도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격시험은 결과적으로 자격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전 내용을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학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판단할 뿐입니다.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법령 및 실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까지 나오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풀면서 공부하는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골고루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매년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구동성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공부는 왕도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은 누구나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읽기, 듣기, 그리고 뭐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은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점수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지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쓰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열심히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읽기와 듣기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듣는 거는 출석만 열심히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졸지만 않는다면은. 근데 그럼 결국 듣기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 읽기다라는 거죠. 교재를 읽어야 됩니다. 교재를. 특히 기본서를 충실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는다라는 거는 바로 뭐다?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바쁘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결국 듣기만 열심히 듣고 읽기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듣는 걸 열심히 하시라도 자기 스스로 읽지를 않으면은 자기 공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부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 주셔야 된다 말이지. 특히 기본서를.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 골란 교재들, 그리고 요약집,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아무리 두껍더라도 기본서에 충실하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교재를 읽을 때,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과목은 법 과목이 아니지만, 민법을 비롯해서 나머지 2차 과목 전부 다 법 과목들이죠. 이 법 과목들을 읽어줄 때는 항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읽어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법전에 보면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을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을 두고 있더라.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시험 문제를 읽을 때 경험칙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해서 OXF를 판단하다 보면은 시험 출제자가 파는 함정에 말려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예를 들면은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든 개인으로 중개업을 하든 우리 법에서는 법 제9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등록을 할 때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록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이 시행령 규정을 보면은 사무소를 확보할 것 하는 말은 나오는데 사무소의 면적을
얼마 이상 확보할 것 하는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때 그 면적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개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보다도 사무소를 좀 넓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함정에 걸려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출제자가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 확보해야 되는 사무소는 50제곱미터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지문을 내면은 당연히 법적 근거하에 학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O라고 잘못 판단하게 될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과목을 공부할 때는 법 조문에, 법전에 이런 문장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서에 그 적혀져 있는 문장이 법전의 문장을 따라 옮겨놓은 건지 판례의 문장을 따놓은 건지 아니면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그냥 옮겨놓은 문장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쓴 교재는 항상 그 문장 말미에 그 문장이 법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장일 때는 말미 부분에 괄호에서 법제 몇 조 몇 항이라고 근거 규정을 밝혀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이 문장은 법전에 있는 문장 그대로 옮겨놨구나. 이 문장은 판례의 문장을 옮겨놓은 문장이구나. 그리고 말미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필자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문장이구나. 판단을 하시면서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법과목을 공부하시고 또 이 더 배우면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수와 문제집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계속 수업을 착실히 진행한다면은 학기 가는데 1년 만에 학기 가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의 학습을 착실히 진행하도록 해봅시다. 자, 수업 시간에 정상적인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